설화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한양의 알부자 최참판이 세상을 떠나고 사무제 장례 후 3일째 제사가 끝난 날이었습니다. 유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집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첫째에게는 김포의 문전옥답 비옥한 땅 3만 평을, 둘째에게는 종로의 비단 포목점을 물려준다. 형들은 입이 귀에 걸려 희희낙낙했습니다. 이제 막내 만석의 차례였습니다. 만석은 평소 셈이 느리고 마음이 약해 아버지의 걱정을 샀던 터라 작은 땅이라도 받길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만석에게는 대문 앞에 사는 거지 처녀, 꽃분 일을 책임지도록 하라. 아, 그리고 부엌 구석에 처박힌 녹슨 녹그릇 하나를 준다. 네, 그게 무슨... 만석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제사는커녕 입 하나를 더 건사해야 하는 혹을 붙여준 것입니다. 형들은 배를 잡고 뒹굴며 웃었습니다. 부하하, 막내야 축하한다. 색시를 얻었구나. 만석이 울상을 짓고 대문 밖으로 나가자 꼬질꼬질한 때가 낀 처녀 하나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꽃분이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나오셨습니까? 배고파 죽겠습니다. 그녀는 만석을 보자마자 밥 타령부터 했습니다. 만석이 한숨을 쉬며 부엌에서 남은 식은 밥 한 덩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이거라도 먹거라. 와구와구, 쩝쩝. 꽃분은 밥을 씹지도 않고 마시듯 삼켰습니다. 한 공기, 두 공기, 순식간에 5공기를 비워냈습니다. 만석은 기가 찼습니다. 아버지는 어쩌자고 저런 식충이를 내게 맡기셨을까? 나 하나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형들이 짐 보따리를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자, 유언대로 챙겼으니 썩 꺼져라. 거지랑 녹그릇 데리고 나가서 살림을 차리든 굶어 죽든 알아서 해. 쫓겨난 만석과 꽃분은 청계천 다리 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만석의 보찜 하나와 유언으로 받은 새까맣게 녹이 쓴 녹그릇 요강처럼 생긴 그릇 하나뿐이었습니다. 찬 바람이 쌩쌩 불어왔습니다. 만석은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형님들은 비단 이불 덮고 잘 텐데. 내 팔자야. 그런데 옆에 있던 꽃분은 태평하게 녹그릇을 옷자락으로 벅벅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울지 마십시오. 눈물 흘리면 배만 더 고픕니다. 너는 이 상황에 잠이 오냐? 저 그릇은 갖다 버려라. 엿바꿔 먹기도 힘들겠다. 만석이 짜증을 냈지만 꽃분은 고개를 저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에이, 도련님. 이게 겉만 이래서 그렇지. 속은 아주 진국입니다. 제가 냄새를 좀 맡거든요. 꽃분은 개울가로 가서 모래와 지푸라기로 녹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썩썩, 싹싹. 1시각 2시간이 넘도록 그릇만 닦아대던 꽃분이 소리쳤습니다. 도련님, 이것 좀 보십시오. 만석이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새까맣던 녹이 벗겨지자 그 안에서 번쩍번쩍한 황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릇 바닥에는 선명한 문양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방자 유기도 들여 만든 녹그릇입니다. 그것도 안성맞춤으로 소문난 장인의 낙관이 찍혀 있네요. 이건 그냥 녹그릇이 아니라 대장장이들이 탐낼 만한 견본입니다. 꽃분의 말투가 평소의 푼수 같은 말투와 달리 사뭇 진지했습니다. 만석은 멍하니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밥만 축내는 바보인 줄 알았는데 물건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이걸 엿장수에게 주면 엿 2가락 받고 끝입니다. 하지만 저기 건너편 대장간에 가져가면 얘기가 다릅니다. 꽃분의 손에 이끌려 대장간에 간 만석. 대장장이는 그 그릇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귀한 걸 어디서? 대장장이는 그릇의 합금 비율과 두드림 기법을 연구하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꽃분은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팔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빌려드릴 테니 그 값으로 창고에 굴러다니는 폐호미 날 10개만 주십시오. 만석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돈을 받아야지 왜 고철 덩어리를 받는단 말인가. 하지만 꽃분은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도련님, 이제 시작입니다. 이 호미날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세요. 거지 처녀의 눈 속에는 만석이 보지 못하는 거대한 돈의 흐름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꽃분은 대장간에서 받은 호미날 10개를 들고 농가로 향했습니다. 마침 추수철이라 농부들은 일손이 바쁜데 농기구가 부러져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 튼튼한 호미날 드릴 테니 저기 밭에 굴러다니는 못생긴 호박들 좀 주시오. 농부들은 횡재했다며 기뻐했습니다. 상품 가치가 없어 버리려던 늙은 호박 한 수레를 내어주었습니다. 만석이 끙끙대며 수레를 끌면서 투덜거렸습니다. 아니, 이 무거운 걸 어디다 써? 죽 써 먹어도 한 달은 먹겠다. 꽃분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도련님, 호박은 껍질부터 씨까지 버리게 없는 금덩이입니다. 두고 보시지요. 그날 밤 꽃분은 밤새도록 호박을 갈라 씨만 따로 모아 씻어 말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과육은 푹 고아 호박 엿을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꽃분은 깨끗하게 짠 호박씨, 기름을 작은 병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만석에게 비단옷 아버지 유품을 입혀 양반촌으로 보냈습니다. 도련님, 이걸 식용유라고 팔면 10냥도 못 받습니다. 하지만 마님들에게 머릿결이 비단처럼 고와지는 미용 기름이라고 하면 100냥도 받습니다. 만석은 반신반의하며 대감집 안채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님, 개성에서 온 최고급 머릿기름이 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윤기 없이 푸석한 머릿결로 고민하던 마님들이 서로 사겠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마님들은 현금이 별로 없었습니다. 만석이 난처해하자 꽃분이 미리 일러준 대로 말했습니다. 돈이 없으시면 짓다 남은 자투리 비단이라도 주십시오. 마님들은 창고에 넘쳐나는 게 1000조각이라며 흔쾌히 최고급 비단 자투리를 한가득 내주었습니다. 만석이 가져온 비단 자투리를 본 형들은 비웃었습니다. 거지랑 살더니 이제 넝마주의가 다 됐구나. 그깟 조각 천으로 옷을 짓겠냐, 이불을 짓겠냐? 하지만 꽃분의 눈은 빛났습니다. 옷을 짓기엔 작지만 소품을 만들기엔 차고 넘치지요. 꽃분은 그 비단 조각들을 이어붙여 알록달록한 댕기와 복주머니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색 배합이 어찌나 고운지 멀리서 보면 마치 오색 찬란한 무지개 같았습니다. 재료비는 영원 물물 교환. 하지만 완성된 물건은 최고급 비단으로 만든 명품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걸 들고 장터 중에서도 가장 사람이 붐비는 대목장으로 갑니다. 만석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장사였습니다. 골라 대감집 마님들도 탐내는 오색 댕기가 왔어요. 꽃분의 목청은 우렁찼습니다. 지나가던 처녀들과
아이 엄마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비단 때깔은 고운데 가격은 포목점의 절반도 안 되니 눈 깜짝할 사이에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이거 주세요. 저도요. 만석은 엽전 꾸러미가 무거워 허리가 휠 지경이었습니다. 해질녘 두 사람의 전대에는 묵직한 은화가 가득 찼습니다. 만석이 눈물을 글썽이며 엽전을 세었습니다. 내 손으로 처음으로 큰 돈을 벌어봤어. 꽃분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놀라기엔 이릅니다. 이 돈은 이제 종자돈일 뿐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만석과 꽃분은 더 이상 다림이 커지 신세가 아니었습니다. 장터 한복판에 번듯한 만복상회라는 가게를 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댕기로 시작해 나중에는 곡물, 건어물까지 취급하며 품목을 늘렸습니다. 꽃분이 내일은 비가 올 테니 우산을 미리 사두자 하면 영락없이 비가 와서 우산이 불티나게 팔렸고, 올해 고추 농사가 흉년이니 고추를 쟁여두자 하면 고추값이 폭등했습니다. 사람들은 만석을 젊은 거상이라 불렀지만 만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꽃분의 머리에서 나온 것임을. 어느 날 만석이 정색을 하고 꽃분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도련님이라 부르지 마라. 내가 내 스승이고 우리 가게의 진정한 행수우두머리님이다. 만복상회가 승승장구하자 배가 아픈 건 형들이었습니다. 특히 둘째 형의 포목점은 꽃분의 아이디어 상품 복주머니 등에 밀려 파리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한양 상권을 꽉 쥐고 있는 악덕 거상 왕서방을 찾아갔습니다. 왕대인, 저 막내놈 가게 때문에 우리가 죽겠습니다. 손 좀 봐주십시오. 왕서방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주판을 튕겼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건방진 놈이 하나 올라온다 싶었지. 마침 내가 이번에 큰 판을 하나 벌일 생각인데 너희 동생 놈을 제물로 삼아야겠다. 왕서방이 노리는 것은 백성들의 목숨 줄인 소금이었습니다. 조선 팔도의 거대한 소금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소금이 동났다. 소금 한 줌에 쌀 한 가만이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 한양 장터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장철을 코앞에 두고 왕서방이 전국의 소금 창고를 틀어쥐고 매점 매 성물건을 독점해 가격을 올림을 시작한 것입니다. 만복상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소금을 사러 온 손님들이 헛걸음하고 돌아가기 일쑤였고 소금 없이는 젓갈도 장도 담글 수 없으니 다른 물건까지 매출이 뚝 끊겼습니다. 만석이 발을 동동 구르며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다. 방금 왕서방네 상단에 다녀왔는데 소금 값을 부르는 게 값이야. 우리 전 재산을 다 털어도 소금 10가마니도 못 산다. 사람들은 소금이 없어 배추를 밭에서 썩히고 있었습니다.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러다 올겨울엔 김치 구경도 못하고 다 굶어 죽게 생겼다. 그때 형들이 거드름을 피우며 만복상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왕서방에게 뒷돈을 대고 소금 독점에 가담한 상태였습니다. 어이, 막내야. 가게 꼴이 말이 아니구나. 파리만 날려서야 어디 밥은 먹고 살겠냐. 둘째 형이 깐죽거렸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너한테만 소금을 좀 나눠주마. 단, 시세의 10배다. 그리고 이 가게 문서를 담보로 내놔라. 사실상 가게를 통째로 삼키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만석은 분해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형님들, 백성들이 죽어나가는데 돈이 그렇게 좋습니까?
이 멍청한 놈아. 장사는 원래 남의 눈물 닦아주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남의 피를 빨아서 크는 거야. 형들은 낄낄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만석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꽃분을 쳐다보았습니다. 행수님 어찌하면 좋겠소. 우리도 빚을 내서라도 소금을 사야 할까. 하지만 꽃분은 태연하게 장부를 덮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소금을 사지 않습니다. 소금 한 톨도 사지 마세요. 뭐, 그럼 장사를 접자는 거야? 꽃분은 달력을 가리켰습니다. 도련님, 소금 값은 지금이 상투 최고점입니다. 나라에서 백성들이 굶어 죽는 꼴을 보고만 있을까요? 조만간 관염국가 비축 소금이 풀릴 겁니다. 그때 소금을 들고 있는 놈들은 다 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해? 꽃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풀리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미뤄뒀던 김장을 한꺼번에 담그겠지요? 그럼 김치를 어디다 보관합니까? 만석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항아리, 맞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소금에 정신이 팔려 항아리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다음 날부터 만석과 꽃분은 전국을 돌며 항아리란 항아리는 모조리 사들였습니다. 멀쩡한 항아리는 물론이고 이가 빠지거나 금이 간 항아리까지 헐값에 쓸어 담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주인 내외가 드디어 미쳤구먼. 소금도 없는데 빈 항아리는 사서 뭐 하려고, 망하려고 작정을 했지. 쯧쯧. 형들도 만석을 비웃었습니다. 꼴 좋다. 우리 막내가 이제 옹기장수가 되려나 보구나. 하지만 만석은 묵묵히 깨진 항아리를 때우고 닦았습니다. 꽃분의 예측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만복상회 창고와 마당에는 수천 개의 항아리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전 재산이 흙덩어리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꽃분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며칠 뒤 조정에서 소금 매점 매석 상인을 엄벌하고 관염 창고를 개방하라는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시장에 하얀 소금이 산더미처럼 풀리자 하루아침에 소금 값은 똥값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망했다. 내 돈. 비싼 값에 소금을 사재기 했던 왕 서방과 형들은 피를 토하며 땅을 쳤습니다. 10량 주고 산 소금을 한 량에 팔아야 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반면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배추를 절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소금도 생겼으니 김장을 하자. 그런데 김치 담을 독이 어디 갔지? 집집마다 깨진 독밖에 없거나 항아리가 부족해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김장을 하려다 보니 항아리 품귀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항아리를 찾아 헤매다 도착한 곳은 바로 만복상회였습니다. 그곳에는 조선 팔도의 항아리가 다 모여 있었습니다. 주인장, 항아리 좀 주시오. 웃돈을 얹어주겠소. 나한테 먼저 파시오. 내 2배로 줄이다. 항아리 하나. 가격이 쌀 한 가마니 값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꽃분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물건을 풀었습니다. 심지어 금이 가서 싸게 샀던 항아리들도 만석이 꼼꼼하게 수리해 놓은 덕분에 재생, 항아리라는 이름으로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돈이 비 오듯 쏟아진다. 만석은 엽전을 세다가 손에 쥐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왕서방과 형들이 소금으로 날린 돈이 고스란히 만석의 항아리 값으로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만석은 한양제일의 거상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항아리 대란이 끝나고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왕서방은 빚더미에 앉아 야반도주를 했고
형들은 집과 가게를 모두 압류당해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눈 내리는 밤, 만복상회 문 앞에 누더기를 입은 거지 2명이 덜덜 떨며 서 있었습니다. 바로 형들이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만. 형들은 동생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종업원들이 쫓아내려 하자 만석이 뛰쳐나왔습니다. 형님들, 만석은 형들을 안방으로 데려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형들은 밥그릇에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막내야, 우리가 죽일 놈이다. 너를 그리 구박했는데. 만석이 형들의 언손을 잡았습니다. 형님들, 아버지가 남겨주신 녹그릇 기억나십니까? 겉은 녹슬었어도 벗겨내니 황금이었습니다. 형님들도 욕심이라는 녹을 벗겨내셨으니 이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만석은 형들에게 작은 가게를 하나씩 마련해주며 다시는 욕심 부리지 말고 성실하게 살라 일렀습니다. 어느 날 만복상회 앞에 으리으리한 가마 행렬이 멈춰 섰습니다. 개성송도에서 제일 가는 거상 송영감이 찾아온 것입니다. 송영감은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꽃분을 보고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여기서 살아있었구나. 알고 보니 꽃분은 10년 전 송영감이 산적을 만나 잃어버린 금지옥 옆 손녀였습니다. 충격으로 기억을 잃고 거지가 되어 떠돌았지만 어릴 적 할아버지 등 너머로 배운 상술과 물건 보는 눈만은 본능적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송영감은 만석에게 절을 했습니다. 자네가 내 손녀를 거두고 사람답게 살게 해주었다지. 내 전 재산을 주어도 아깝지 않네. 꽃분이 예쁜 비단옷으로 갈아입고 나오자 눈이 부실 정도의 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만석에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아니 서방님. 제게 밥을 나눠주던 그 착한 마음씨가 저를 살렸습니다. 이제 제가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이후 만석과 꽃분은 혼례를 올리고 조선 최고의 거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돈을 곳간에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들면 곡식을 풀고 가난한 이들에게 장사 미천을 대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만석이 노인이 되어 자식들에게 가훈을 남겼습니다. 장사는 이문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내가 가진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라 바로 너희 어머니와 나를 믿어준 사람들이다. 만석의 곁에는 여전히 밥을 아주 잘 먹는 하지만 누구보다 지혜로운 할머니가 된 꽃분이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녹슨 녹그릇과 거지 처녀. 그것은 꽝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큰 복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겉모습만 보고 귀한 인연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람의 가치는 겉포장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심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부자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대박 나세요.